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28명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발견되었다. 다음에 죽일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이미 35세 여성이 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였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15년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그녀는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48세 남성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방문이었다. 그는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16일, 21일, 24일, 그리고 마침내 9월 9일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35세 여성에게 다가가 차량째 납치했는데 피해자 소유의 현대 투싼이었다. 그는 차를 몰고 천안시 드정동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용변을 보고 싶다며 도망갈 기회를 누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그녀는 그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그 후 그가 한 짓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 그는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찔렀다. 그리고 성기를 도려내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했다. 그 후 그는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신이 실린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시신과 함께 계속 전국을 누볐는데 먼저 속초로 향했다. 그 다음은 부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차량 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급히 울산으로 도주했고 거기서 수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피해 여성의 차에 붙이고 다녔다. 이후 김일곤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뺑소니 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모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번호판을 다시 바꿔 끼운 뒤 훔친 번호판을 피해자의 차에 넣고 기름을 뿌려 시신과 함께 차량을 불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후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곧바로 화재 진압을 하러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정말 끔찍했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트렁크를 열어본 순간 심각하게 훼손된 나체의 여성 시신이 있었다. 성동경찰서는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중대한 사건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범인의 행적을 모두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 CCTV 수집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불탄 차량이 피해자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역추적을 통해서 아산 대형마트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마트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순간이 포착되었는데 형사들은 피해자 여성이 마트에서 차를 탔고 차가 크게 요동치면서 와이퍼와 비상 깜빡이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급진전이 있었고 드디어 범인의 얼굴이 특정되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신상을 파악한 결과 그가 바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였다. 그의 과거를 조회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도와 특수절도, 그는 이미 1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2013년 출소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69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2015년 9월 14일 경찰은 김일곤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현상금 1,000만 원이 걸렸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금액이었다. 전국에 수배망이 펼쳐졌다. 모든 경찰서에 김일곤의 사진이 배포되었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고 시민들은 전과도 많은 연쇄살인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일곤은 6일간 자취를 감췄다. 어디로 숨었을까? 2015년 9월 17일 오전 11시 전화벨이 울렸다. 한 시민이 수배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동물병원에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김일곤은 간호사를 칼로 위협하며 개를 안락사할 때 사용하는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공개수배되어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일곤은 자신을 개 안락사시키듯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었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동물병원을 둘러싸고 완전 포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일곤은 칼을 들고 있었고 끝까지 저항할 생각이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김성규 경위와 주재진 경사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제압했다. 8일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김일곤이 체포되었다. 경찰이 김일곤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에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2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음에 죽일 사람들의 명단, 살생부였다. 9월 19일 경찰은 김일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9월 23일 범행 현장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다. 김일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담담하게 재현했다. 경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이코패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인데 결과는 40점 만점에 33점, 충격적인 결과였다. 김일곤은 정상인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사이코패스였다. 그렇다면 김일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수첩에 적힌 28명의 명단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었다. 그리고 여성 사장들의 이름도 있었다. 2013년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뒤에 그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그는 의료사고를 인정하라며 집요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거절했다. 그때부터 원한은 복수심으로 굳어지며 3년 동안 이어졌다.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까지 그는 모든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다. 나머지는 병원 밖에서 얽힌 인물들이었다. 그를 수사하고 재판했던 형사와 판사, 그리고 과거 거래 상대들이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사업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그들이 돈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개인적인 분노는 점차 여성 전체에 대한 증오로 번져갔다. 사실 살생부의 일본 타겟은 따로 있었다. 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운전 시비가 붙었던 남성이었다. 그는 그 남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성까지 미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그 남성의 일터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를 살해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실패했고 증오는 점점 더 깊어졌다. 결국 법원은 그의 정신 상태를 검증하게 됐다. 결과는 단호했다. 그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고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첩 속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됐다. 2016년 6월 4일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김일곤은 그렇게 안팎으로 나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그냥 사형을 달라고 소동을 부려서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심지어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했다. 재판 내내 절차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내보내라며 소리질렀다. 무기징역은 그대로 확정됐고 그는 지금도 복역 중이다. 판결은 끝났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일곤과 같은 수많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일곤이 오래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왜곡된 억울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서 가석방을 받고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타깃이 되어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